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경기 침체의 공포를 드리우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 자산시장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투자의 기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어려운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정보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이겨 부와 자유의 길에 도달하려면 현상의 이면에 감춰진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죠. 2020년 3월 극도의 공포 속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코로나 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펄싱스퀘어 캐피탈의 설립자이자 리틀 버핏이라 불리는 투자자 빌 에크먼. 그는 2020년 3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지옥이 온다며 시장 참가자들을 극도의 공포 속에 몰아넣었죠. 인터뷰 중 일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woke up with a nightmare. And my nightmare was you have this virus that replicates and infects incredibly rapidly. You know, each person infects 2.5 people, each of whom infect 2.5 people. You know, it kills, 1 to 2% of the people. In China, the number's been closer to 4. People think that's because the health system's been overwhelmed, but 1 to 2% means friends and family are going to die. The concentration was, the effect for sort of older people. When I did the math, I said, the laws of probability tell me this thing is going to be everywhere. Everyone, 50% of the world is going to get infected. And I sort of rolled this thing forward, and I said, it's just a matter of time. Hell is coming, okay? Hell is coming. And I felt, it's really, I've never had this experience before in my life. The closest I had was the financial crisis where I'm saying, things are coming, bad stuff's coming. But this was a feeling like I've never had. Like there's a tsunami coming, right? The tsunami's coming and you feel it in the air. 빌 에크먼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시장 참가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죠.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10%가 넘게 폭락하는 날들이 속출했고 빌 에크먼은 자본주의가 끝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수많은 손실을 확정하며 주식시장은 공포의 도가니였죠. 시간이 지나며 밝혀진 인터뷰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빌 에크먼은 시장이 폭락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파생 상품에 300억을 투자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통해 연기를 한 것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자본주의가 끝난다. 지옥이 오고 있다는 공포의 메시지로 사람들이 주식을 투매하도록 하고 그 개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주식이 폭락하자 그는 100배의 수익을 거두며 무려 3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가격이 오르는 상품 CDS에 투자한 상태였으니까요. 3월 18일에 인터뷰를 한 그는 3월 23일까지 포지션을 모두 정리하며 3조 원의 수익을 실현하고 곧바로 3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승에 베팅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는 크게 회복될 것이다. 리틀 버핏이라 불리는 헤지펀드계의 스타 빌 에크먼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비도덕적이고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돈에는 도덕과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상의 이면에 감춰진 실체를 보지 못했을 따름이죠. 돈이라는 화폐에는 도덕과 감정이란 없다. 그래서 언론기사와 방송, 유튜브로 대표되는 시장의 정보에 여러분을 위하는 척, 사회 정의를 외치는 척의 도덕 감정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를 곧이곧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 숨겨진 실체를 보기 위해 의문을 가져야 하죠. 자유지성 채널을 통해 여러분이 얻을 것은 강의를 통한 공부와 학습의 도구, 그것뿐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기준을 세워 시장의 정보를 스스로 해석하며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투자의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은 시장을 이기고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지성의 영상을 보고 결단할 수 있었다는 여러분의 감사를 스스로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활용해 여러분의 내면에서 결단과 용기를 끌어낸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위대한 용기가 앞으로 여러분을 더 큰 부와 번영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 연달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거라는 공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대 부동산 그룹 헝다의 디폴트 사태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수많은 기사들, 미국의 부채 한도가 소진되며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져 세계 경제가 침몰할 거라는 보도,
그리고 최근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까지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세계 경제 시계 제로, 50년 만에 위기 오나,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몰려온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포기하게 되고, 최근 집을 사신 분들은 잠을 못 이루게 되죠.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현금을 보유하라.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영상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 헝다의 디폴트 사태와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 위기의 본질과 실체를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본질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그 배경은 어떠한지,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때 자산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피며 시장을 이기는 경제적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해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건의 가격, 즉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고 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용어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 줄을 섰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집을 팔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에게 집을 팔겠죠.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수요가 많을수록 집값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수요가 많아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며 경제용어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즉 수요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즉 구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아파트 수요가 많다는 말은 사회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크다는 말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돈이 많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돈의 총량을 우리는 통화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사회 전체적으로 총 통화량의 증가라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파트 건설회사의 사장이라고 해보죠. 여러분은 충남 당진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한 채의 분양가를 2억 원에 책정해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성공적인 완판을 발판 삼아 근처 부지의 아파트를 또 건축해 분양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값이 오르고 임금이 올라 계산해보니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데 2억 5천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럼 사장인 여러분은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하겠습니까? 2억에 분양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적어도 원가 비용인 2억 5천만 원보다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해야 이익이 남겠죠. 이 말은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원자재의 가격이나 임금이 오르면 제품의 가격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인상되니 그만큼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것을 경제용어로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비용이 오르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과 임금의 인상이 있죠. 임금이 인상되면 제품의 비용이 인상되므로 마찬가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의 가격이 인상되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보죠. 실물 경제에서 비중이 가장 큰 대표적인 원자재, 석유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랍에미리트의 기름 왕자 만수르라고 해보죠. 만수르는 석유를 채굴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석유를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1974년 미국은 사우디의 군사 원조와 기술 원조를 하는 대신 사우디는 모든 석유 결제에 미국의 달러만 사용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을 주도한 것이 외교의 신이라 불리는 헨리 키신저 장관이죠. 그리고 1975년
석유 수출국 기구의 모든 회원국들은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구입하는 결제 방식에 합의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석유를 사기 위해 반드시 달러로 결제하는 통화체제, 즉 페트로달러 체제가 열리게 되죠. 페트로달러 체제에서는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니 석유의 가격은 달러의 가치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죠. 만수르가 석유 10배럴을 채굴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사기 위한 통화량이 100달러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석유 1배럴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0달러를 10배럴로 나누니 석유 1배럴은 10달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석유의 공급량이 그대로 10배럴인 상태에서 달러의 통화량이 200달러로 팽창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석유 1배럴은 얼마가 될까요? 간단한 산수 문제죠. 200달러를 10배럴로 나누니 석유 1배럴은 20달러가 될 겁니다. 사례에서 석유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석유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달러의 통화량 팽창에 있는 겁니다. 달러의 통화량이 2배 늘었기 때문에 석유의 가격도 2배가 오른 것이죠. 달러는 국제거래의 결제통화, 즉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원자재의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달러의 통화량이 증가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원자재라는 비용 인상으로 완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근본에도 총 통화량의 증가라는 원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리해보죠. 첫째,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그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둘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인상될 때 그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셋째, 물건의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통화량이 늘어나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통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통화량의 증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원인으로 작동하죠. 따라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이면에는 통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또한 통화량의 증가는 원자재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죠. 따라서 원자재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그 이면에 통화 인플레이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통화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현상과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통화량의 증가, 즉 통화 인플레이션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공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로 시계를 돌려 그 배경인 1960년대로 떠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정부 지출에 의한 통화량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습니다. 1961년 취임한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뉴 프런티어를 표방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 확대 정책을 추구했죠. 새로운 개척자라는 뉴 프런티어는 바로 정부였던 것입니다. 정부의 지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달러 화폐였죠. 하지만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화폐 발행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민간은행들이 대주주인 민간기관이죠. 1913년 페드가 세워질 당시 페드의 대주주인 민간은행들을 소유하던 주체는 석유왕 록펠러, 은행왕 JP 모건, 유대 금융자본가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습니다. 달러 화폐의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페드는 금융자본이 소유한 민간기관이었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적자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달러를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페드가 윤정기로 지폐를 찍어내 미국 정부의 국채를 사들이며 찍어낸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죠. 이 달러가 있어야 미국 정부는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달러는 중앙은행 페드가 발행하는 은행권 화폐이지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폐에도 한국은행권이라고 적혀 있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며 우리나라도 은행권이 법정 화폐인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정부 소유라는 점이 민간 소유인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와의 차이점이죠. 케네디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려야 했으므로 민간 중앙은행 페드의 은행권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독립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권 화폐를 구상합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고 해도 페드가 정부의 국채를 사지 않으면
정부는 지출에 필요한 달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세금을 통한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적자 재정의 경우 결국 정부는 페드에 의존해 달러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1963년 6월 4일 정부가 직접 정부권을 화폐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1110호에 서명합니다. 그렇다면 케네디가 구상한 정부권 화폐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 금을 담보로 달러를 발행했죠. 금 1온스당 35달러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달러를 국제거래의 기축통화로 하고 달러의 가치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키는 협정이 그 유명한 국제통화협정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입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에 따라 35달러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는 금 1온스로 교환받을 수 있었죠. 이 말은 달러의 발행량을 금 보유량에 의해 제한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달러의 발행량에 상응하는 금이 없으면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거죠. 종이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면 종이화폐의 가치가 타락하므로 금을 담보로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교환 비율에 따라 말입니다. 즉 달러의 가치를 금과 연동시킨 금본위제 아래에서는 페드가 찍어낼 수 있는 달러 은행권의 화폐량이 미국의 금 보유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케네디 정부의 정부권 화폐는 대통령령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은을 담보로 은증서를 발행해 화폐로 쓰일 수 있게 했습니다. 달러 은행권이 금본위제로 작동하므로 정부의 달러 화폐, 즉 정부권은 은본위제로 작동하도록 한 것이죠. 은의 경우 매장량이 금보다 훨씬 많기에 은을 담보로 화폐를 찍어내는 은본위제로 정부권을 발행할 경우 화폐를 금본위제보다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을 담보로 정부권을 발행해서 민간 금융자본이 은행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화폐 발행권을 약화시키고 정부로 화폐 발행권을 가져오자는 것이 케네디의 구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케네디의 구상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죠. 케네디가 정부권 화폐를 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5개월이 지난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는 암살범 오스왈드의 총에 맞아 살해됩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오스왈드 역시 총에 맞아 피살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죠. 그래서 아직도 케네디 암살의 진실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 배후로 국제 금융자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화폐 발행권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져오려는 케네디의 구상을 좌절시키기 위해 케네디를 암살했다는 시나리오 말입니다. 일종의 음모론으로 평가되기도 하죠. 하지만 케네디에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한 린든 존슨, 그는 케네디가 살해된 지 4개월 만인 1964년 3월 은증서의 발행을 중단시키며 은본위제를 통한 정부권의 발행을 역사 속에 묻어버립니다. 민간 중앙은행 페드의 화폐 발행권을 정부로 가져오려던 케네디의 꿈은 좌절되고 케네디 암살 사건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죠. 그리고 페드의 대주주인 민간은행들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록펠러, 로스차일드, JP모건 가문 등을 사람들은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케네디의 암살범 오스왈드 역시 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케네디의 암살 사건에 증리될 수 있는 18명의 인물이 모두 암살,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사망의 역사적 진실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케네디의 암살 이후 취임한 대통령 린든 존슨은 케네디 정부의 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가 암살되자 대통령직을 승계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라는 복지 캠페인을 통해 빈곤 퇴치를 주장하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복지 지출을 감행하죠. 특히 린든 존슨은 1965년 베트남전에 참전을 결정하게 되고 미국의 참전으로 전쟁 비용이 크게 늘어나자 예산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예산 적자가 커지면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페드가 찍어내는 달러를 빌려 지출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며 1960년대 총 통화량 M2는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경제학자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에 기반하고 있었죠.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은 유효 수요 이론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통화량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며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니 결국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고용이 늘어나 다시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유효 수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면 경제는 성장하고 실업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케인즈 경제학에 기반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계승한 것이 케네디의 뉴 프런티어와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정책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계획 경제가 주도하는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8년간 지속되던 1968년, 통화량의 팽창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한 경제학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화폐 경제학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1968년 미국 경제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이렇게 강조했죠. 정부 주도의 화폐량 증가는 임금이나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실업은 증가할 수 있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증가하는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을 예견한 겁니다. 1960년대 말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통화량의 팽창이 물가의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업률이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968년 밀턴 프리드먼의 예견 이후 1970년에 이르자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되죠. 물가의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오르는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업률을 떨어뜨린다는 케인즈주의자들은 당황했죠. 그렇다면 1970년 실업률이 급증한 경기 침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임금의 상승이었습니다. 1960년대 민주당이 집권하며 좌파 이념을 앞세운 노동조합들이 큰 힘을 가지기 시작했고 노동조합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실질 임금 또한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1960년대 실질 임금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제품 생산의 비용 요인이죠. 따라서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비용 요인이 증가하면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죠. 그럼 임금이 상승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고 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 만큼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의 가격 인상이죠. 생산 비용이 늘어난 만큼 가격을 올려 이익을 확보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경쟁자인 다른 회사가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나만 가격을 올리면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기업은 고용을 줄여 인건비를 줄이게 되죠. 결국 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크게 인상될 경우 원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여 인건비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량의 감축으로 이어지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도 팔아야 남는 게 없다면 생산을 늘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수요 공급 곡선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공급 곡선이 형성되는 원리를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수요 공급 곡선과 집값 예측의 경제학이라는 이전 강의 영상을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X축을 수량, Y축을 가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높으면 물건을 사려 하지 않으니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낮으면 물건을 사려 하니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반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가격이 높을 때 더 많이 팔려고 하므로 공급량은 늘어나고 가격이 낮으면 이득이 별로 없으니 공급량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합쳐보죠. 물건을 사려는 수요 곡선과 물건을 팔려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균형 가격과 균형 산출량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임금이 크게 인상되며 제품을 만드는 원가 비용이 급증합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죠. 결국 기업은 고용을 줄여 인건비를 축소하고 고용을 줄인다는 것은 생산량의 감축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생산량이 감축된다는 것은 공급량을 줄인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량이 줄어드니 공급 곡선은 수량이 줄어드는 방향인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수요 곡선과 만나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균형점이 이동하게 되니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균형 산출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균형 산출량이란 생산량과 같은 말이죠. 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임금의 상승은 당장에 여러분이 물건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지 않더라도 결국 공급량이 줄어들며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의 축소와 같은 말이며 이는 고용의 축소와 같은 말입니다. 생산이 줄어들면 고용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고용이 줄어들면 고용으로 수입을 얻는 근로자가 줄어드니 수입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게 되죠. 그리고 소비 여력이 있는 근로자가 줄어들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됩니다.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면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니 기업은 물건의 생산을 늘릴 수가 없죠. 따라서 생산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을 줄이면 고용이 또 줄고 실업이 늘어나며 근로자의 수입은 더 줄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되며 결국 수요가 줄고 생산이 줄고 고용이 줄고 수입이 줄고 소비가 줄게 되는 경제의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물건의 원가 비용이 올라가며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상태에서 생산과 고용이 줄며 경제의 침체가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 원리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증가하는 경제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1970년에 나타난 높은 물가와 실업률의 급등은 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고용의 축소, 즉 실업으로 나타나는 경제 침체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1968년 밀턴 프리더먼의 예견이 현실화되는 듯 했죠. 정부의 재정 지출 확장과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통화량을 팽창시킨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9년 퇴임하고 뒤이어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정책이 임금의 급등으로 이어지며 1970년 경기 침체의 후폭풍을 낳았고 베트남 전쟁은 여전히 수많은 미국 사상자와 함께 전쟁 비용을 빨아먹고 있었죠. 따라서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베트남 전쟁에서 철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닉슨 독트린이란 내란이나 침략에 각국은 자주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 역시 베트남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에 미국은 철수하겠다는 명분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로 인해 돈을 계속 찍어내며 통화량이 팽창했지만 달러는 금을 담보로 발행하는 금본위제, 즉 브레턴우드 협정 하에 있었죠. 따라서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 발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당시는 케인즈 경제학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정 적자 상태에서 돈을 지출하려면 결국 달러를 더 찍어내야 되죠. 하지만 이미 1960년대 재정 확대 정책을 10년간 지속하며 달러를 계속 찍어냈으니 달러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되고 달러를 보유한 국가와 개인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보유하기보다 금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달러를 금과 교환하는 행렬이 이어지며 미국의 금 보유량 역시 크게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금 보유량이 계속 하락하자 금을 담보로 달러를 찍어내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보유한 금이 다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프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금 보유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필두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자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금태환, 즉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금태환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를 닉슨 쇼크라고 부르죠. 이로써 1944년 브레턴우드 협정으로 인한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달러 지폐에서 금과 교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달러를 금과 교환해주지 않기로 하였으니 금을 담보로 달러를 찍어낼 필요가 없게 되었죠. 달러는 금의 족수에서 벗어나 미국은 금 보유량과 관계없이 마음껏 달러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1971년 금태환을 중지한 닉슨 쇼크 이후 미국 통화량의 팽창은 더욱 가속화되죠.
1970년의 경제 침체는 물가가 상승하며 실업률이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원리를 거슬러 신경제정책이라는 통제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니 임금과 물가를 해결해야 했죠. 따라서 닉슨은 임금과 물가를 동결하는 경제조치를 발효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 금의 속박에서 벗어나 화폐 발행을 크게 늘릴 수 있었죠. 통화량을 늘려 돈의 가치를 낮추고 임금을 통제했으니 임금의 실질 가치는 계속 낮아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금이 통제되니 미국의 산업 생산이 회복되며 실업률도 점차 낮아지게 되죠.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공화당의 닉슨은 케인즈주의를 택하며 정부 통제의 계획경제를 실시했던 걸까요? 바로 1972년 대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한때 닉슨을 지지했던 밀턴 프리드먼은 계획경제로 돌아선 닉슨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며 1971년 8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임금과 물가가 동결되고 나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억압된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풀리는 즉시 통화량과 함께 폭발하기 마련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예언과 함께 19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즉 거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 달러의 발행이 금의 족수에서 벗어나 통화량의 팽창이 본격화되고 물가에 대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며 인플레이션이 억압된 채 미국은 1972년에 대선을 맞게 되죠. 그리고 리처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며 운명의 1973년이 시작됩니다. 1973년은 욤 키푸르 전쟁이라 불리는 중동 전쟁이 발발하며 석유라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이 촉발한 거대 인플레이션 시대의 뇌관이 폭발하네죠. 1973년 이후의 경제 현상은 스태그플레이션이지만 역사는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르기보다 거대 인플레이션의 시대라 부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본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금의 가격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유지성은 스태그플레이션 2부 영상을 통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body call for an exterminator? Ghost reporting. Call the shot. I'm all over it. Never know what hit 'em. Nuclear launch detected.